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계사님, 네. 그러면 결산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될까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이제 2개월 이내에 네. 이제 결산을 완료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보면 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이게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될 기구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성을 하되 네, 별도의 네. 보고하지 않고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도로 구성되면 네. 그때 아마 보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벌써 2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고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고요. 아, 근데 그리고 결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실적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일단 규정상 네. 그 결산서뿐만 아니라 사업 실적 같이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는 게 아마 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사업 실적서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미확정 채권은 기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 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한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제일 글쎄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그 규정을 만들어둔 그 네, 의도가 네. 뭔지.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채권이라고 하는 거,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가급적 늦게 계산을 하고 채무는 가급적 빨리 계산을 해서 재무의 어떤 그 보수성, 보수적인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회계의 기본적인 방침, 방향들을 아마 녹이기 위해서 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연체료 수익. 우리가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면 연체료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연체료 수입에 대해서 연체료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체료 수입에 대해서 채권을 잡지 말고 실제로 연체료 수입이 입금되는 시점에 해당 연체료 수입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맞는 거니까 이와 같이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가끔 늦게 잡아라 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규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말이 저도 항상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많은 회계 그 담당자들이 궁금하시는 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연말에 꼭 처리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회계사님 생각은 혹시 어떠실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드시 이제 가수금, 가계금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또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외부로부터 이제 자금이 입금이 됐는데 도대체 누가 입금을 해줬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수금을 잡고 있다가 그 원인을 정확히 이제 확인하는 시점에 가수금을 정리하는, 정산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는 이제 가수금이나 가지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가지금, 가수금 정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또는 회계적으로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네. 가지금이나 가수금을 정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네.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거의 교육할 때 그 가능하면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회계사님 말씀으로는 뭐 가능한 거는 대부분 다 회계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냥 도여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어렵지만 우리 그 회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지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고용주 사업 준비금이. 고용부 네. 사업준비금은 이제 네. 카페 이제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네. 보셔야 될 것 아, 같고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부 사업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요. 그 세법상에서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 어떤 그 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반 또는 그 이상 이제 감면시켜 주겠다, 줄여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상의 어떤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계정 과목이고 다만 이제 세법상 이제 고용사업준비금을 적립하라고 하니까 세무 조정을 할 때 주로 이와 같은 경우에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이 나타나는 개정 과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은 회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개정 과목이다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를 좀 확인해서 하셔서 카페에 있는 교육 자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다 설명 못해요. 네,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한 시간을 해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이해한 거로는 어쨌든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은 뭐 꼭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안 하셔도 되죠. 원하시면. 그렇죠. 꼭 네. 설정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설정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공동주택에서 결국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저는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이자 수입의 몇 %냐, 뭐 기타 소득의 몇 %냐 이런 말씀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걸까요?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을 이제 적립하는 네. 방식이 크게 보면 이제 그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 100%까지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까지 설정을 하면 다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50%까지 적립을 하면 전부 다 네.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공제의 범위는 한 50%에서 100% 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임대 아파트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임대 아파트도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주상복합은 안 된다고 지난번에 회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죠? 결국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시나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이제 그 공동주택에는 해당하는데 세법에서 그것은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에 공동주택은 네. 맞는데 세법상에서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는 대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집합건물에 따른 집합건물들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는데, 이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임차인 대표회 회의라고 해서 그런 기구가 있다면 적립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그 과세 당국에서 조금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임차인 대표회의 명의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비용을 인정받는 임대 아파트가 경험적으로 보면 아마 아주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 성함으로 네.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은 이거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여태까지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장님 이름으로 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군요. 네. 예,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잡수입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잡수입 처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네요. 그러면 잡수입은 보통 이제 다른 거는 공동이해 처리 기준이라던가 이제 이런 기준법이 있는데 잡수입은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의에 부합을 하면 전부 다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잡수입을 처리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처리할 수 없는 항목들이 이제 유권 해석이라든지 시리 혈신에 따라서 나오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예외적인 사항들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외에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입들은 일반적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제 잡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처리. 아니에요. 네네.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말로는 이제 잡수입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데 없기 때문에 각 단지의 관리 규약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지역별로 또 요즘은 뭐 서울시, 뭐 경기도 다 표준 관리 규약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입주자 기여분하고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이 별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기여분에 대해서 그 입주자와 사용자의 차이는 혹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일까요? 네. 그래서 이게 명확한 네. 기준이 있으면 네, 이건 네. 입주자 기업은, 이건 공동기업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국토교통부 일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네. 일본 해석들을 보면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특정 거래가 입주자 기업인지 공동기업인지 단순히 이에 대한 판단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이것이 바로 입주자 기업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네네. 현행 이제 관리규약 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어린이집 임대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개기 임대 수입, 아니면 뭐 장충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자 기업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기업분은 분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어떤 이제 그 공동주택 가보면 단지 내 이제 CD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CD기 임대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합실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들, 이런 것들이 입주자 기업분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추가해서 네. 최근에 이제 일본 해석들을 보면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어떤 고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선 충당금, 다시 말해서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죠.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공사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들,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들은 입주자 기여분이다. 다시 말해서 승강기 교체에 따라서 발생하는 고철들, 이런 것은 입주자 기여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취지의 어떤 성격이라면 잡수입들을 입주자 기여분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입주자 기여분은 우리 그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하고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이 사용자는 전세입자나 뭐 월세입자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을 입주자 등에서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입주자 기여분은 말 그대로 입주자의 뭐 땅이나 어떤 장소를 임대했을 때 그런 비용이고, 아까 시드기라는 거는 은행 시드기 얘기하시는 거고, 정합실은 그 도시가스에 관련된 그 임대를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텃밭 사용료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오히려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네.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입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구나. 텃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소 임대의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네. 그 어떤 공동주택의 이제 공용 부분을 여러 입주자 등이 이제 네. 사용하는 이제 시설 이용료의 성격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텃밭 이용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은 개념으로 봐서 입주자 등이 기여한 거, 공동기여분으로 봐서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게 항상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텃밭은 저는 임대하는 것 같은데 왜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잡수입 말고 관리의 수입 말고 실질적으로 목적 사업으로 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던가 네. 뭐 가수금이라 관리비가 더 과대 납부했다던가 피해 보상금이나 하자 보수금, 이런 뭐 외분이 부담한 사용료, 이런 부분은 관리의 수입은 아니죠. 그렇게 관리의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입주민들이 과다하게 관리비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관리 외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 돌려주지 못한 금액일 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가수금이라든지 뭐 중간관리비 예수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에 다른 어떤 부채 항목으로 해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목적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위약금을 처분할 때도 왜냐하면 입주자 기여분과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이 따로 있으면 사용할 때도 나누어서 처분해야 되겠네요. 입주자 기여분하고 공동 기여분을 이제 관리규약상에서는 구분해서 각각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입주자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 기여분에 대해서는 뭐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전액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용도로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관리규약이나 관리규약 준칙들도 있으니까 각각의 지역별로 해서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단지, 본인 단지의 관리규약에 맞춰서 처분을 하시라는 말씀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외 수입이 구분 소유자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동의 없이 그냥 차감을 해줘도 될까요? 뭐 이제 그 집합건물법상 그 뭐 관리 수익이든 뭐 관리 외 수익이든 간에 수입이 발생을 하면 네. 그 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지분의 면적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전용 면적에 따라서 그 구분 소유자들에게 그 수익이 배분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이 뭐가 있냐면 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그 관리규약의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규약을 보면 특별히 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전용 면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있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예산의 2%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로 적립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뭐 전리선 충당으로 적립을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역시 집합건물 역시 네, 규약에 따라서 처분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 적립금 이거를 쓰는 그 연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딱 그 해에 딱 다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예비비 차감 적립금은 적립금은 그렇다고 치는데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그 해에 다 써야 되겠죠? 결국 이제 그 다 마찬가지 말씀인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이제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만든 아파트라면 다음 연도에 이제 관리비에서 차감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는 전부 다 관리비 차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이제 그 시군구청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면 네네.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다음 연도에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합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이제 다음 연도에 하라는 얘기는 12분의 1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감사 담당자라면 저는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다 쓰지 않고 그 다음 연도 1월달이나 2월달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가능하시면 그 해 말까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분하셨으면 좋겠고요.